1890년대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 작가 모리스 쿠랑은 한 남자의 식사 장면을 목격하고 제 눈을 의심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앞에는 소박한 목반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도저히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노숟가락을 들어 그 산더미 같은 밥을 거침없이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쿠랑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식사량.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강렬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조선인의 밥그릇이 프랑스의 국그릇보다 크며 그 안에 밥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경악 섞인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거대한 위장을 가진 대식가들의 나라였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숨을 죽인 가운데 숙종 임금의 수라상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반찬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이 담긴 거대한 밥그릇입니다. 숙종의 수라상에는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감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사발에 밥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공기밥 세 그릇을 합쳐놓은 듯한 그 크기는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풍요의 극치였습니다. 숙종은 무거운 노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크게 뜹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흰쌀밥의 광택은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평생 한번 꿈꿔볼까 말까 한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임금은 말없이 밥을 넘겼고 사발이 비워질수록 주위의 정적은 깊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자신의 저서 청장관전서에서 당시 사람들의 식사량을 아주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는 한 끼에 5홉을 먹고 식욕이 왕성한 남자는 7홉까지 먹어치운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현대의 수치로 환산하면 한 끼에 약 900ml에서 1.2리터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공기밥이 210g 정도임을 감안하면 조선의 평범한 남성은 한 끼에 현대인의 5배가 넘는 양을 먹어 치운 셈입니다. 아이들조차 현대 성인보다 많은 3홉을 먹었다고 하니 조선인들의 위장은 타고난 대식가들의 그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사발의 깊이는 조선인의 생명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조선군 정탐꾼들은 한양에 입성한 일본군의 군량을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은 보고를 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군의 군량이 조선군의 식사량으로 따져보니 채 한 달도 못 갈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조정은 일본군이 곧 굶어 죽어 스스로 퇴각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일본군은 끄떡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군은 조선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일본군의 식사는 식사가 아니라 요기에 불과했습니다. 밥심으로 버티는 조선군에게 소식하는 일본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의 존재와 같았습니다. 일본군의 작은 주먹밥은 조선인의 거대한 녹그릇 앞에서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농부는 논으로 나갑니다. 그의 아내는 수북하게 쌓아 올린 고봉밥을 머리에 이고 뒤따릅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먹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된 노동과 식사 횟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 2끼가 기본이었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지 않으면 다음 식사가 있는 저녁까지 10시간이 넘는 고된 농사일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모를 심고 낫을 휘둘러 잡초를 베어내는 일은 엄청난 열량을 소모했습니다. 점심이라는 개념은 마음의 점을 찍듯 아주 적은 양의 간식을 먹는 것에 불과했기에 아침 식사는 그들에게 하루를 살아낼 에너지를 비축하는 생존의 전투였습니다. 밥그릇 속의 밥알들은 곧 들판에서 휘두를 근육의 힘이 되었습니다. 밥상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밥그릇은 거대하지만 그 주변의 반찬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기는 명절이나 제사 때나 볼 수 있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턱없이 부족한 식단에서 체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쌀과 잡곡이라는 탄수화물을 폭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밥이 주식임과 동시에 부식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밥 한 술에 짠지 하나를 얹어 입안 가득 우겨 넣는 농부의 얼굴에는 고통 섞인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많이 먹지 않으면 쓰러질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조선의 고봉밥 문화를 만든 근간이었습니다.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는 텅 빈 위장을 채우려는 가장 원초적인 울림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먹는 밥은 대부분 보리와 조콩이 섞인 잡곡밥이었습니다. 흰쌀밥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소화가 빠르고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 양을 불렸기에 부피는 크지만 실제 영양가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위장이 찢어질 듯한 팽만감을 느껴야만 비로소 일터로 나갈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그릇의 높이를 훌쩍 넘겨 산처럼 쌓아 올린 밥알들을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그들은 내일의 굶주림을 미리 예방하듯 거대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씹을수록 거친 잡곡의 질감이 입안을 맴돌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줄기였습니다. 사발에 맺힌 온기는 농부의 거친 손마디를 타고 전해졌으며 산처럼 쌓인 밥은 곧 가문이 안녕을 의미했습니다. 신분 사회의 엄격함은 밥그릇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양반의 밥그릇은 매끄러운 유기그릇이었고 농민의 것은 투박한 사기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밥의 무게만큼은 평등했습니다. 양반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천천히 씹어 삼켰고 농민은 내일의 노동을 위해 빠르게 삼켰습니다. 이덕무의 기록에 따르면 성인 남자가 한 끼에 먹는 밥의 양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대한 녹그릇에 담긴 밥은 조선인의 정체성이자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밥그릇이 작아질 때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밥그릇이 다시 커질 때 비로소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곧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료에 나타난 조선인의 식사량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 다블리는 조선 사람들이 식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복숭아를 먹을 때도 앉은 자리에서 수십 개를 먹어치우는 광경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대식의 이면에는 육류가 부족한 척박한 식단과 하루 두 끼라는 가혹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많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가장 정직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고봉밥은 그들에게 가장 든든한 성벽이었고 노숟가락은 그 성벽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거대한 사발을 마주한 조선인의 진지한 눈빛은 오직 생존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들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존을 지탱하는 화폐이자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높은 품계인 정일품 대감이 1년에 받는 녹봉은 곡식 97석에 달했습니다. 이를 현대의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14톤이라는 거대한 양입니다. 1년에 두 차례 나누어 받는 이 막대한 곡식은 가문을 번성시키고 수많은 식소를 거느릴 수 있는 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품계인 종구품 관리조차 1년에 12석의 곡식을 받았으니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곧 굶주림에서 해방되어 흰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신분으로의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대감들의 곳간에 쌓인 쌀과 마니는 그들의 위세를 증명하듯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평균적으로 200마지기에서 300마지기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계산하면 적게는 4만 평에서 많게는 6만 평에 이르는 광활한 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은 양반 가문이 대대로 흰쌀밥을 먹으며 선비의 도를 닦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밥 한 그릇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분과 위엄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흰쌀밥을 사발 가득 담아 마주하는 순간 그들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지배층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는 곧 가문이 깊이였고 쌀의 광택은 곧 가문이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와집 너머 농민들의 현실은 비참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한 해 내내 뼈가 휘도록 농사를 지어도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은 허망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의 절반 이상은 소작료로 주인에게 바쳐야 했고, 남은 것마저 세금과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면 빈 곳간에는 찬바람만 감돌았습니다. 쌀만으로는 도저히 1년을 버틸 수 없었기에 농민들은 보리와 조기장과 콩을 섞은 거친 잡곡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흰쌀밥은 명절이나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꿈의 음식이었고, 평소에는 그저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잡곡밥의 거친 질감은 농민들의 갈라진 손등만큼이나 투박하고 고달팠습니다. 박물관이나 사료 속에 남은 농민들의 거대한 밥그릇을 보며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다면서 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밥을 담았을까요? 여기에는 조선시대 식사 문화의 슬픈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단 2끼만 먹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단 2번의 식사로 하루의 모든 고된 노동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는 농민들에게 2번의 식사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식사까지 10시간이 넘는 공백을 견디기 위해서는 한 번 먹을 때 위장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밥을 밀어 넣어야만 했습니다. 고봉이란 그릇에 테두리를 수북하게 넘겨 산처럼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농민들은 밥그릇의 가장자리를 훨씬 넘겨 밥을 쌓아 올렸습니다. 현대인의 공기밥 3배에 달하는 640g의 고봉밥은 그들에게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노동을 약속하는 계약서였고,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밥을 그릇 위로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은 아주 잠시나마 허기를 잊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발 위에 우뚝 솟은 밥상은 농민들이 거친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당시 성리학적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은 밥에서 우주의 기운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밥심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던 철학이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그 힘으로 다시 농사를 지어야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순환의 고리는 조선 농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였습니다. 밥 한 그릇을 비우는 과정은 노동을 위한 준비이자 대지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들은 밥그릇 바닥에 남은 밥알 하나까지 숭늉으로 깨끗이 씻어 마시며 내 몸속에 깃들 밥의 기운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인구는 늘어났지만 경작지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세도가들의 토지 독점은 더욱 심해졌고, 평범한 농민들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의 고된 노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도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려 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대식 문화는 조선 말기를 거쳐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운 터널로 이어지게 됩니다. 밥그릇은 여전히 컸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쌀알보다 한숨과 눈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에 오르지 못한 선비들도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들은 책을 읽으면서도 밥 짓는 연기가 이웃집에서 올라오면 쓰린 위장을 달래며 글을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밥은 도를 닦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기반이었습니다. 밥이 없으면 정신도 흐려진다는 믿음 아래 그들은 한 줌의 쌀이라도 생기면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습니다. 양반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는 굶주림을 내색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마주한 거대한 밥그릇은 그들의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밥그릇 속에 담긴 흰쌀의 광택은 고귀한 이상을 향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권력과 신분 그리고 처절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쌀밥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료들의 풍족한 녹봉 뒤에는 농민들의 고된 고봉밥이 있었고, 그 거대한 밥그릇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었습니다. 사발 가득 담긴 밥알 하나하나에는 500년 조선을 살아낸 조상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거둔 곡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음력 4월과 5월 사이.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 부르며 매년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쌀은 양반들의 소작료와 세금으로 대부분 빠져나갔고 농민들의 빈 사발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들판에는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지만 그것이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산으로 들러나가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칡뿌리를 캐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보릿고개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500년 넘게 견뎌온 가장 잔인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1924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당시의 참혹한 실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초목의 뿌리나 잎사귀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이 전국에 11만 명이 넘었고 소나무 껍질과 칡뿌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려 7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기근의 위협 속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조선의 농민들은 자신들이 지은 쌀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 채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으로 억지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거대한 밥그릇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을 채운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가난의 그림자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1960년대까지도 보릿고개는 매년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괴롭혔습니다. 영세 농민들에게 봄은 가장 잔혹한 계절이었습니다. 양곡이 다 떨어진 농가에서는 채식과 미음으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갔고 부족한 식량을 빌리기 위해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장리쌀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쌀 한 말을 빌리면 보리 수확 후에 두 말로 갚아야 하는 고리대금의 굴레 속에서도 그들은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밥상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식량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통일교의 개발로 쌀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함께 추진된 녹색혁명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기근을 마침내 역사 속으로 밀어냈습니다. 1977년 한국은 마침내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했고 조상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이 밥의 고깃국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의 공포가 사라진 이 순간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눈부신 승리의 기록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식량이 풍족해지자 정부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밥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조선시대 650ml에 달하던 거대한 밥그릇은 1970년대 이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300ml 크기의 공기밥으로 작아졌습니다. 고봉으로 쌓아 올리던 문화는 사라졌고 그릇의 높이에 맞춰 밥을 담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육류와 채소 등 부식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밥으로만 배를 채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요리를 언제 어디서든 맛볼 수 있고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밥 한 그릇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남아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따뜻한 밥 한 사발이 주는 위로를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 거대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의 역사가 우리 몸속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고봉밥부터 오늘날의 소담한 공기밥까지 밥 한 그릇에는 500년의 시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양반의 흰쌀밥 속에 담긴 권력의 무게와 농민의 잡곡밥 속에 담긴 노동의 고단함,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칡뿌리를 씹던 처절한 인내까지 이 모든 것이 밥알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주하는 밥상은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생명의 기록이자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가장 강인한 기둥입니다. 밥심으로 버텨온 그 기나긴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역사 그 자체입니다. 조선의 대식 문화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려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 방식이었고, 보릿고개의 아픔은 풍요를 향한 가장 절실한 발돋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얼굴만 한 사발에 밥을 쌓아 먹지는 않지만, 밥 한 그릇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조상들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혀끝에 닿는 순간 우리는 500년 전 들판에서 땀 흘리던 농부와 수라상을 마주하던 임금의 숨결을 동시에 느낍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밥 한 그릇은 조상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이자 풍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